안녕하세요, 여러분. 제16회 와우 북 페스티벌 멈춤을 가로지르다 폐막 대담 철학자 김재인 선생님과 함께하는 뉴 노멀의 철학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오늘 폐막 토크의 대담자로 나선 정치 철학자 김만권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요, 오늘 와우 북 페스티벌의 폐막작을 쓰신 뉴 노멀의 철학을 쓰신 김재인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김재인 선생님 소개해 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사흘 전에 목요일이죠. 전야제 토크에서 대담 토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벌써 폐막 그것도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뭐 제 소개를 따로 할 건 없고요. 검색창에 김재인 철학 이렇게 치시면 다 나옵니다. 네, 생략하겠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김재인 선생님을 잘 아는데요. 기승전 김재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철학을 하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철학 전공을 하신 분을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만난 뵌 분 중에서는 가장 훌륭하시면서 가장 귀여운 분이십니다. 이 훌륭하면서도 귀엽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데요. 둘 다를 가지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고맙습니다. 예. 10분 동의합니다. 예, 이렇게 귀여우신데요. 논리적으로 하나도 연결은 되지 않지만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선생님께서 이제 뉴 노멀의 철학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사실 제가 우연치 않게 선생님께서 뉴 노멀의 철학을 쓰실 때 그거 시작하는 단계부터 옆에서 봤었어요. 네. 그런데 그 책을 거의 2달 만에 초고를 써내시는 세 달입니다. 세 달입니까? 예, 3달 만에 초고를 써내시는 걸 봤습니다. 정말 이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뭐 이미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딱 보자마자 이 상황에 따라 모든 게 다 떠오르면서 3달 만에 그렇게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세 건가요? 달이면 너무 길었죠. 네. 예, 이 자신감 보십시오. 예, 김재인 선생님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주시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이렇게 폐막 작품으로 선정한 책이 바로 이 책, 뉴 노멀의 철학입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김재인 선생님께서 대략 약 10분 정도 이제 독자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대담으로 가면 훨씬 더 대담을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책은 굉장히 불친절한 책이고요. 굉장히 절박한 마음에 다급하게 쓴 책입니다. 일종의 현재 우리의 상황을 둘러싼 제 생각을 이제 발제문 형태로 제출했다. 그래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많이 얘기를 해보자 하는 얘기거리지 이게 무슨 정답이다, 뭐 아니면 훌륭한 생각이다, 뭐 이걸 주장하려고 한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의 첫 문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는 일시적이지만 어떤 변화는 돌이킬 수 없다. 한 줄 건너서 세상은 다시는 전과 같지 않으리라. 바로 뉴 노멀을 가리키는데요. 뉴 노멀이라는 말은 어떤 노멀,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 아니면 뭐 일상, 이게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국면을 이제 새로운 정상, 새로운 일상 가리킨다는 점에서 이제 뉴 노멀이라고 지칭합니다. 이 책이 뭐랄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극우 세력 이분들한테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이 현재 한국의 방역 상황 이게 꽤 잘 되고 있다. 뭐 상대 평가로 보자면 세계에서 뭐 제일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가능한 상황에서 이제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텐데 반대로 이른바 자유주의 진보 쪽에 서 계신 지식인들 역시도 별로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이 책에서 담고 있는 이 뉴노멀이라는 어떤 상황 파악, 시대 파악 여기에 동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 입장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대중 강의라든지 이런 일반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이분들은 지금 상황이 뭔가 전과는 전혀 다르다.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다시는 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단절감, 충격 이런 것들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마 좀 이따 이제 김만건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좀 하시겠지만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까지 급속한 단절은 아니고 뭔가 하여튼 그것과는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이처럼 이제 진단 수준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이제 이 책에서 제가 제시해드린 이야기에 선뜻 이렇게 뭐 동감을 못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랑 관련된 자세한 얘기는 이따 이제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좀 풀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럼 제가 이 책에서 뭘 이야기했느냐? 우선 저는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 사실 저도 여기 이제 들어왔을 때 우리 선생님하고 저하고 몇몇 스태프분들 중에 뭐 한두 분들 빼고 다 마스크 쓰고 집에서 여기까지 이동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변화가 이제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거다. 뭐 최소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뭐 내년까지는 갈 거다라는 그 어떤 우리의 처음엔 짜증과 충격과 어떤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로 촉발된 어떤 상황, 이게 이제 제 생각의 출발점이었고요. 그런데 막상 돌이켜 보면 우리에게는 이미 와 있는 어떤 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뉴노멀을 어떤 미래로부터 와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어쩌면 그 전부터 와 있던 미래, 두 가지를 더 꼽을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기후 위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마 잊으셨을지 몰라도 코로나 때문에 아주 정신 없었으니까요. 올 초에 호주에서 거의 반년 동안 호주 전역을 들불, 산불이 태워버렸습니다. 그 유사한 상황은 최근에 이 캘리포니아 쪽에 온갖 곳을 지금 산불 태우고 있죠. 아직 트럼프가 저기 코로나 걸린 바람에 지금 뉴스로 안 뜨지만 아직 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의 상황, 아니면 우리 한국에서 기상 관측 이래 최장 기간의 폭우 또 엄청났습니다.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례 없던 기상 이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보도를 보면 북극, 남극 상황도 심각합니다. 이런 식의 변화에 대해서 기상학자들은 대략 한 10년 정도 밖에 안 남았다. 10년 내에 우리가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이제 심각한 기후 위기 상황, 더 이상 10년 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라는 그 지점이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무지막지한데요. 사실 이 기술이 선용되면 좋겠으나 사실 차별이라든지 어떤 불평등 이런 것들을 심화하고 감시와 통제에 이용되고 이러지 말라는 법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게다가 뭐 빈부격차 심화시키는 부분은 또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가져온 어떤 삼중의 위기의 동시 발생, 이거의 막내이자 그 최종 마침표를 찍은 게 이제 코로나19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이 세 가지 문제는 다 인류 전체가 함께 힘을 합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그런 성격을 죄송합니다.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 전체의 어떤 협력과 연대를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죠. 뭐 백신과 치료제 사재기에 마스크 사재기, 그다음 뭐 이렇게 진단 검사 뭐 이런 걸 둘러싼 여러 분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현재의 방식으로 계속 된다면 결국 망한다는 게 이제 제 진단입니다. 인류가 협동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채로는 기후 위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앞으로 계속 발생하게 될 코로나 때문에 인류 전체가 망한다, 이제 멸종이다, 그런 어떤 위기감이 있습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 보였던 몇 가지 실천, 그러니까 한국의 방역 상황에서 그래도 잘 작동했던 몇 가지 실천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이제 전 세계적인 연대 협력 이걸 이끌어낼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마스크를 누구나 쓰게끔 해주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이주민, 난민, 외국인 가리지 않고 모두를 코로나19에서 치료해주는 요 실천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왜 아까운 세금 들여서 뭐 모두를 치료해 주느냐 이렇게 항변하는데 사실은 그냥 거리를 활보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감염병의 특성상 너가 안전해야 나도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글로벌 감염병의 그 대유행이라는 상황은 어찌 보자면 굉장히 불행한 상황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절박함을 우리가 전환할 수 있는 어떤 힘을 발휘하기만 한다면 인류의 협력과 연대를 이제 상호 부조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걸 협력과 연대를 방해하는 요인이 뭘까 이걸 이제 생각해봤는데 주로 어떤 상대적인 격차와 차별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격차와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즉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 소수자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적절하게 그 사회가 선제적으로 격차와 차별을 느끼지 않게끔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봤더니 표현을 하자면 그분들이 감염된 채로 거리를 활보하거나 사람들에게 몸으로 테러를 가하는 즉 감염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동주의, 이제 코먼 공통이죠. 코머니즘이란 말을 만들어 봤는데요. 뭐 제가 처음 만든 말은 아니고요. 취지는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공통으로 또는 공동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것들을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다면 격차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부자가 어느 정도 지불할 의향이 있느냐, 그 정도 지불했을 때 내가 안전하고 좀 편하게 살 수 있으려면 뭐랄까요, 상한선 어디까지일까? 요거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를 공동으로 누렸을 때 이 분노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을까? 요 지점을 또 찾아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혜를 모으는 게 필요한데 뭐 어쨌건 코로나 19를 계기로 해서 그런 지혜가 모아질 수 있는 어떤 외적인 압력 이런 것들이 인류에게 닥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함께 시작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뉴노멀의 철학을 썼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 선생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하시는 동안에 되게 목이 좀 막히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댓글창에도 손을 뻗으면 손을 뻗는 거리에 물컵이 있습니다라는 막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선생님 제발 물 한 잔 드시고 말씀하세요라고 이제 그렇게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옆에서 보기 때 저도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중간에 끊고 물 좀 마시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제 선생님께서 오늘 정말 그 뉴노멀의 철학을 이렇게 요약해 주신 것 같아요. 뉴노멀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뉴노멀이 오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기후 위기, 인공지능 그리고 전염병이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건 우리의 연대의 정치다. 우리가 어떻게 연대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느냐다. 그리고 그 연대와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그 바깥으로 소외되는 사람들, 연대 바깥으로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 차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해내고 끌어안는가가 이 뉴노멀의 철학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다른 건 잘 못하는데요, 요약은 되게 잘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자, 이걸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저 이제 선생님이 책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격적인 대담을 해보겠는데요. 사실 저도 이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옆에서 이제 보고 있었고 쓰시는 기간을 뭐 내내 보고 있었고 이 책이 나오자마자 좀 읽었어요. 그리고 사실 전 이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 바로 이 책을 이 세상에 리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김재인 선생님이 이제 아주 훌륭한 뭔가 글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뜻밖의 선생님께서 그랬어요. 자유주의 진영이나 이런 쪽에서 반응이 별로 안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생각해 보면 저도 이 책을 읽고 좀 생각할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핵심적인 것 같아요. 이 책은 기본적으로 불친절한 책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 불친절함 때문에 약간 사이사이가 조금씩 뜨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뜹니다. 많이. 예. 네. 그래서 그 사이사이가 뜨는 걸 우리가 어떻게 메꿔가면서 이야기하는가, 이게 오늘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런 사이가 뜨고 있다라고 느낄 만한 것들을 제가 이제 네. 선생님께 본격적으로 질문하는 것으로서 네네. 시작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 그 김만건 선생님께서 속해 있는 어떤 철학적인 위치 진영이 있다면 리버럴 자유주의 언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뭐랄까 좋은 질문들 제가 사전에 받았는데요. 좋은 질문들이 많고요. 요것들이 제가 충분히 답변하지 못하면 제 책은 꽝이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답변 꽤 잘하면 일단 통과하는 거죠. 예. 사실 이 책을 읽어보면 선생님께서 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은 낡아버렸다. 이제는 이 경계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낡은 경계를 재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낡은 경계가 사실 많은 사람이, 선생님께서는 대놓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 간의 경계로 읽혀요. 읽히는 국가 간의 경계로 읽힙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 간의 경계가 재발견되었다라고 한다.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추구했던 경계, 그러니까 경계가 없어졌다, 낮추려고 했다, 이라는 소망이 속절없는, 선생님의 정확한 표현을 따르면 마치 해가 지면서 각자 제 집으로 돌아가게 된 아이들의 처지와도 같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철학하는 사람답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문학적으로 쓰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경계가 사라졌다, 낮아졌다고 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에만 적용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경계가 낮아졌다, 사라졌다고 하고 있었지만 사실 1980년대 이후에 국가 간의 이민 시스템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에 그 사람들이 옮겨가는 시스템 자체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통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미 2000년대 조금 9.11 테러 이후에 이제 2000년대 조금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미국은 공항에서 그 이전에 하지 않던 지문을 받기 시작했어요.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자기 국가로 들어오는 사람을 사실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지문을 다 받아내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네. 그럼으로써 이민 시스템이 엄청나게 강화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정치적 경계에서는 이 경계가 낮아진 적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세계화를 봐도 문화 영역을 보면 우리 BTS가 전 세계로 다 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문화적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도 엄청나게 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적 영역에 들어가면 경계는 넘나들면서도 부딪히고 있어요. 그러면 경제 경계는 낮아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정치 경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문화적 경계는 되게 혼동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영역마다 다르게 경계가 움직이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마치 하나 경계가 움직임이 낮아지는 것으로만 움직이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정치 영역에서는 국가 간의 경계가 사라진 적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가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건지 선생님께 여쭈고 싶습니다.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요. 제가 어찌 보면 경제 영역과 정치 영역을 이렇게 또렷하게 구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선생님 말씀처럼 이렇게 공식적인 어떤 영역에서 국가 간의 어떤 뭐랄까요, 법적인 정치적인 이동, 이런 게 이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장벽이 높아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런 측면도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주목하는 게 이제 유럽의 통합을 보자면
그런 그 정치적인 어떤 뭐랄까요? 장벽,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경계를 오가는 데 있어서의 장벽, 이건 또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지지 않았나. 뭐 사실 유럽 연합의 그 여권을 갖고 있으면 아무데나 다닐 수 있다든지, 그건 그 전에는 없던 일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 중심으로 일단 그 벌어진 운동은 정치적인 장벽이나 경계의 강화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또 유럽이라는 꽤 큰 지역을 중심으로는 그 부분마저도 좀 낮아진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있고요. 그게 이제 또 김만건 선생님 말씀을 부정하는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더 강하게 느낀 지점 중에 하나는 여행이나 뭐 주로 이제 여행이나 아마 그 다음에 비즈니스 차원일 텐데요. 인적인 이동이 굉장히 자유로워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꼭 경제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었다, 마치 이제 자본이나 어떤 물류 같은 게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 차원에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이 섞인다라는 것 자체는 어찌 됐건 이 경계가 낮아진 징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제가 이제 주목했던 겁니다. 근데 정치적인 영역은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저런 양면이 있다면,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또 이제 그밖에 인적인 교류,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가 허용하는 수준에서의 자유로운 왕래, 이것들은 되게 그 계속 강화되는 추세였지 않나 하는데, 이 올해 초에 이제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그 후에 이제 갑작스럽게 모든 경계, 항만, 뭐 그다음에 국가 간의 이렇게 이동 지점, 그러니까 국경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철도나 자동차가 이렇게 멈추고 비행기가 멈추고 하는 이런 식의 상황들을 보면, 이게 제가 느낌은 영토라고 했는데 뼈대가 드러난 것 같아요. 경계의 뼈대. 그러니까 가장 최후까지 이렇게 지탱되는 그 뼈대, 그러니까 다 사라져도 거기는 못 넘게 되는 그런 뼈대 같은 게 액면으로 드러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또 재미있는 거는 미국 같은 큰 나라의 경우에 거의 대륙이잖아요. 각 주별로 또 그런 경계가 다시 뭐랄까요, 살아났다는 거, 그것도 제가 주목하는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같은 미국이 아니라 주별로 그 주간의 경계를 이동하는데 여러 가지 장벽들이 다시 설치되었다 하는 그런 점도 다양한 형태의 경계가 드러났다. 그리고 이제 그 경계 안쪽을 영토라고 한다면 그 영토가 발견되었다. 제가 느낀 부분은 그런 지점들입니다. 예, 뭐 선생님 말씀이 이제 저도 어떤 지점인지는 저도 분명히 느껴집니다. 실제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그 1980년대 이후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치체가 탄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유럽 연합 그 패스포드를 들고 있으면, 여러분이 여권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제 그 패스포드를 잊어먹잖아요. 여권을 잊어먹으면 28군데, 과거 이제는 27개국이니까 영국이 나가서 27개 대사관에 가서 이렇게 아무 여권을 데서나. 아무 데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의 경계가 정치적으로도 사실은 어느 정도 낮아져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러리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경계가 강화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낮아진 유럽 간의 경계도 테러리즘이 다시 이제 이 장벽을 세우면서 쉥겐 조약이라고 해서 이게 자유롭게 이동하게 만들어 준 거였거든요. 네. 그 조약들이 지금 약간 약화되고 있는 그런 지점이 테러리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민족 국가 간의 경계가 다시 재발견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영토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그래서 저로서는 조금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살펴보았던 철학은 영토 바깥으로 넘어가고 영토의 경계 바깥으로 넘어가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류와 인류를 잇는 방식으로 철학이 재구성되어야 올바른 방향이라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선생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라고 하면, 안전을 내세우시면서 안전한 영토의 필요성을 네.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게 과거에
과거에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과거에는 인간에게 영토를 만들 기회가 우리가 이동이 잦지 않았을 때는 선생님이 이제 이동이 많아졌다 그러셨잖아요. 잦지 않았을 때는 한 곳에만 자신의 영토를 만들 기회가 있었지만 네. 지금같이 이동이 잦아진 경우에는 이제 다른 곳에서 영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게 좀 걱정이 되냐면 그렇게 해서 다른 곳에 영토를 만들러 오는 분들이 뭐 이제 외국인 이주자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영토화는 우리가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하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의 몸의 일부를 금세 불법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네, 그렇죠. 사람 몸 자체를 불법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 장소를 가지고 사람을 불법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이제 그런 점에서 그 영토는 외부인들에게는 감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불법이라 부르는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보는 것은 뉴노멀이 아니라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지점이, 영토와의 지점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과 어떤 차이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동물이고요. 그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영토 개념의 출발은 뭐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들레즈 과타리가 이 영토 개념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물론 탈영토화라는 개념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토를 벗어나는 운동의 어떤 중요성. 일단 사람이 안전함을 느끼는 그 지역을 둘레즈 과타리는 영토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우리가 늘 자기를 그런 영토에 두기를 이제 바라는 우리의 아주 뭐랄까 일상적이면서도 끊임없는 그런 시도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이때 뭐 안전하다, 좀 안심할 수 있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거기가 그냥 편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하철을 탈 때 아무데나 가서 서 있지 않아요. 빡빡할 때가 아니라면 적당히 공간이 있다면 자신이 가장 편안한 어떤 자리가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각자만의 어떤 공간이 있는데요. 그 위치, 바로 그곳에 가서 앉는 것 또는 서는 것, 이게 영토를 만드는 겁니다. 그곳이 영토지 그 이상의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 영토라는 것은 굉장히 가변적이고요. 사람은 늘 영토를 만들었다 또 그 영토에서 떠나고 하는 운동 속에서 동물들도 그렇지만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토는 일단 그 자체가 고정되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영토라는 건 복수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영토에 고착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영토가 더 큰 영토의 내부일 수 있고요. 또 더 큰 영토의 내부일 수 있고요. 예, 이번에 물 마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영토가 서로 교차하거나 겹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흔히 이제 뭐 국적, 시민권 이런 형태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는 그런 배타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지칭하는 영토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나름 편안하고 안전하게 자신의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도처에서 드러났다. 그런 의미로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가령 이게 외진 곳에 이렇게 안전 벨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위협을 받을 때 우리가 누르면 알람이 이제 울려가지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도 다 사실은 영토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코로나19가 드러낸 것은 그런 영토의 어떤 다양한 층위 이게 이제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뒤에서 조금 더 나오겠지만 그게 각국의 어떤 뭐랄까 중앙지방 정부들의 형태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이제 결국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게 어떤 단일화된 영토, 그리고 갇혀진 영토, 그리고 누군가에게 특권을 갖는 영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렇죠. 배타적이고 예, 배타적인 그런 영토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타인에게도 개방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영토들은 일종의 복수성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 우리 둘이 같이 예, 있는 이 예, 영토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음. 보고 계신 시청자들이 우리 둘과
함께 이렇게 모니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영토가 또 있는 거고요. 만약에 불편함은 저거 시청 못해요. 이게 함께 만들어가는 굉장히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영토, 뭐 그런 것들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BTS가 공연했다죠. 저 모르지만 잘. 하여튼 그렇게 공연하면서 이렇게 열리게 된 굉장히 뭐랄까요? 어라운드 월드 그런 영토, 뭐 이런 것들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토라는 개념 자체가 각자에게 편안함을 주고 안전함을 주고 그리고 그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로 오는 사람들에게 환대하는 그런 방식의 영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하나씩 저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오해들이 풀려가고 있는 느낌은 듭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의 편견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상가들이나 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편견적인 어떤 이해가 있거든요. 아마 저도 이제 그런 데서 선생님이 글을 읽으면서 뭔가 막혔던 부분이 있는 건데요. 선생님께서 하나하나 좀 그 불친절한 아까 말씀해주신 그 간격 사이를 네. 해결해주고 계신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저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도 좀 괜찮은 게 지식대담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평소에 되게 많았거든요. 가령 제가 공부한 프랑스를 이제 놓고 보면 들루에즈와 푸코 이 두 사람 간의 대담이 있었고 그 대담이 굉장히 중요한 그 철학 텍스트로 이제 그 다음에 읽히고 이렇게 다시 활용되고 뭐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저는 오늘이 그런 자리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요. 예, 어쨌든 뭐 그렇게 좋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아주 기분 좋게 더 빡센 질문으로 선생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께서 또 이제 뉴노멀의 가버넌스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뉴노멀 시대의 가버넌스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노모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법 개념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여러분도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이제 그리스에서 법을 지칭하던 단어가 이 노모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모스의 개념이 원래 개념을 찾아보면 선생님께서 원래 어원을 찾아보면 짐승들을 땅에 마음껏 풀어놓는 일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정된 땅에 짐승들을 배당하는 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들레즈와 과타리를 인용하시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했을 때 폴리스 또는 국가가 주변으로 행정력을 확대하면서 생긴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의 과제는 이 사건을 역전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이제 그 역전시키는 개념으로 근대적 거버먼트 대신 거버먼트가 기본적으로 이 명령과 복종을 상정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위계적이고. 예, 위계적인. 그래서 그것 대신 거버넌스라고 하는 수평적인 협력 개념을 가지고 오고 계시는데 인용하면서 이제 정부 그렇게 인용하면서 협력을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좀 갑자기 또 막혔던 건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협력을 구성한다 그러면 이걸 영토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뭔가를 구성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영토 내에서 머무르는 사람들끼리 정부를 구성하려는 집단 의지가 인간에겐 필연적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직면해야 된다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영토적 경계의 새로운 재구성으로 가는 거라고 보았는데 이게 읽고 보니까 알고 보면 그냥 기존의 경계에 내어 있는 구성원들에게 참여의 길을 좀 더 확장시켜 열어주고 열어줄 뿐 국가 간의 경계는 그냥 고수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읽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들판을 감옥으로 바꾼 노모스라는 개념을 고스란히 수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이 감옥 안에서 우리 현실적 조건을 좀 더 개방적으로 만들자 이렇게 들렸거든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굉장히 어렵죠. 좀 깊게 들어갔습니다. 노모스라는 개념이 사실은 이름만 같고 뜻은 다른 두 개의 낱말이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 호메로스, 일리아스 오디세이를 쓴 그 호메로스 시절의 노모스라는 개념과 그다음 대략 BC 5세기에서 4세기 무렵, 그러니까 솔론의 개혁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랄까요, 꽃이 피었다. 아테네 뭐 민주주의와 철학과 예술의 꽃이 피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기원전 5세기 4세기 그 무렵의 노모스 개념이 노모스란 말만 같을 뿐 다른 개념이다라는 말을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랬을 때 들레즈 과타리는 5세기 개념을 가지고 호메로스 시대에도 그랬으리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근데 5세기
기원전 5세기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노모스 개념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첫날 아니군요. 딴 데서 얘기했네요. 하도 요즘 많이 나와서. 또 이렇게.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라는 작품에 보면 크레오니라는 그 사람이 안티고네 외삼촌이죠. 이 사람이 주장하는 어떤 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원전 5세기경의 노모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전에 법 개념은 뭐였냐? 그리고 참고로 그 전에 법 개념은 노마드, 유목민, 어원이 같습니다. 노모스와 노마드는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그때 법은 뭐였냐?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그 법하고는 되게 다르고요. 한마디로 제멋대로 해라. 이게 이제 법이었습니다. 제멋대로 하더라도 우리는 물리적인 존재고 자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일정한 외적 제약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에 산기슭에 양들을 풀어놓으면 그 양들이 아무 데나 가는 거 아니에요. 절벽으로 갔다가 끝까지 가서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자기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영어로 디스트리뷰션, 분배라고 합니다. 그 일정한 땅에 동물들이 분배됩니다. 그리고 그 분배를 좌지우지하는 게 노모스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은 우리가 캠핑 가잖아요. 캠핑 갈 때 텐트를 아무나 치게끔 허용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아무렇게나 치는 거. 그래서 만들어진 그 텐트촌, 거기에 내재하고 있는 규칙, 법 이렇게 이해하면 딱 좋습니다. 제멋대로요. 사실은. 하지만 어떤 질서도 어떤 질서가 그 안에 있습니다. 달 한편 기원전 5세기의 노모스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집행하는 그런 종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 없고요. 그냥 그거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게 폴리스가 그 주변에 이제 기존의 노모스 개념이 지배하던 그 영역까지 권력을 확장했을 때 이제 새로운 종류의 법 개념으로 바뀌었고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이었다. 따라서 그 법을 역전시키는 게 옛날식으로 이제 아무렇게나 좀 살자. 저는 이제 그걸 아나키즘이라고 부르는데 저도 그런 점에서 아나키스트고요. 참고로 예술가적 아나키스트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주세요. 예술가적 아나키스트. 자, 그 개념이 이따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주목하는 거는 우리가 제멋대로 하지만 제멋대로 하는 게 정말 제멋대로는 아니다라는 어떤 그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군림하는 정부 개념인 서구 근대 이래로 한 300년 정도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 정도 유지되어 왔던 그 거버먼트, 그 정부가 아닌 다른 형태의 통치 형태 이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이제 영토 내에서 작동하는 새로운 종류의 통치 정치라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일단 영토 내에서 감옥에 갇힌 것처럼 갇힌 상태에서 그 안에서 조금 자유로워 보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라면 사실 되게 좀 재수없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주목한 거는 우리가 이제 국가라는 영토를 한번 국경 아니면 주권이라고 이제 주권이 미치는 범위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요. 그걸 좀 생각해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제 더 밖으로 못 나가는 어떤 국경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국경의 특징은 제가 볼 때 한 두세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세금 을 거둘 수 있고요. 그다음 행정력이 미칩니다. 경찰, 군대 같은 이런 행정력이 미치는 공간이 일단 국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역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시민이고 유권자인 어떤 영역, 그 경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은 코스모폴리탄인데 이게 어려운 이유를 어디서 찾게 되냐면 내가 트럼프를 뽑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죠. 거꾸로 내가 트럼프를 뽑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난 유권자가 아니에요. 근데 세계 정치의 절반 이상은 즉 절반 정도는 되죠. 미국이란 나라가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하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마음은 가 있더라도 사실
우리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가지고 유권 그 투표권을 갖는 게 더 나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지만 어쨌건 미국 유권자들, 미국 국민들, 시민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좀 거버넌스가 잘 돼서 좀 뭔가 잘 해야 한다라는 그 바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영토 안에서 이렇게 주권자들 또는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그 사회가 이제 민주적으로 작동할 때 그런 나라들의 연합체끼리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생기더라도 그게 안 되면 황이다. 예, 황상 말고요, 트황 말고 황이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제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요때 제가 일종의 자기 통치 또 다르게 표현하면 좀 범범하게 얘기하면 국내 정치 여기에 일단 최우선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안타까움, 그거에 대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적 조건이 그렇고 네. 그 현실적 조건에서 가장 가능한 것들이 일단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채널을 열고 개방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정치나 통치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죠. 주는 예, 것이 더 현명하다는 이야기. 예. 현명뿐 아니라 그거 예. 말고 다른 방도가 없지 방도가 않느냐. 없다. 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약간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약간 세계 시민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 시민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국적이 필요 없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세계 시민주의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편적 인권에 대한 헌신.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기 결정권이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두 개가 모순적이에요. 그렇죠. 충돌할 때 예, 많죠. 두 개가 엄청나게 충돌해요. 그것이 충돌한다라는 모순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 시민주의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모순을 다루어내는 건데 사실 저는 이런 모순을 다루어낸다고 한다면 저는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시대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존재했던 로마라는 제국으로 가면 제국으로 표현해서 그런데 로마 공화국으로 가면 제국이 아닙니다. 공화국으로 가면 법의 개념이 렉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노모스 대신. 근데 이 렉스는 관계를 잇다라는 뜻이었거든요. 영토가 확장될 때 확장된 영토에 들어온 사람에게 같은 권리를 줘서 동등한 시민으로 받아들여서 친구가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오히려 그런 개념으로 법의 개념을 상정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노모스에서 렉스로의 전환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그거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칼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그냥 칼 안에 들어온 다음에 형제다. 이게 이게 저는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한 거는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저는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 영토를 찾아드는 외부인들이 있고 어떤 삶의 조건 속에서 자기의 경제적 기회나 이런 것을 찾아드는 네네네.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우리의 법을 확장시켜서 포함해서 안전한 보호를 주는 것 네네. 그런 것들 정도로 저는 이제 상정을 해서 이제 렉스라는 개념을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네네. 개인적으로 그 뒤에 들었습니다. 아마 좀 그 관련된 얘기 또 나오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쭉 계속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계속 물어보냐고 한다면 우리가 뉴노멀 시대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과거에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영토 개념 이런 것들로 새로운 시대를 다시 재구축한다고는 사실은 생각이 잘 안 들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 개념을 소환하고 계셔서 제가 이걸 또 물었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선생님께서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선생님께서 뉴노멀 시대 또 민족을 다시 소환하고 계십니다. 네네. 그래서 이 사실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걸리는 부분이었어요. 전 반민족주의자도 아니고 뭐도 아닙니다.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너무 민족적인 나라라 민족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지 않아도 스스로 민족주의로 잘 움직이는 나라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근데 이스라엘 민족 아닌가요? 그런가요? 애국자들 보시면 이스라엘 국기와 성조기 들고 이렇게 나가서는 아니 뭐 그건 정말 극히 좀 일부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예외를 보편화시키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뭐 학교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실제 세계 시민 교육, 다문화주의 교육 이런 것들을 들여다봐도 사실 다문화주의가 반대하는 동화 교육처럼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이게 또 실제 교육 현장에 계신 분의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민족이 잘 작동하는 나라에서 민족 개념을 다시 소환해서 불러들일 필요가 있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는 외부와
내부의 차이를 부각하지만 내부의 차이성은 없애는 개념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모든 사람을 한국인이라고 부름으로써 우리 내부 안에 있는 차이를 없애는 개념이었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과거에 민족 국가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폭력적으로 작동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우리가 뭐 베트남이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뭐 중국도 그랬고 역사적으로 인도도 그랬고 그리고 돌이켜보면 뭐 서양의 국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런 폭력적 개념을 다시 소환해서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사상을 구축하는데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심이 전 좀 의심이 네네.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 이제 저희가 같은 곳에서 이렇게 근무처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적으로도 종종 만나서 이런 그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사실 가장 그 수상하고 불만스러운 개념으로 이 민족을 그 이야기하셨어요. 또 공개적으로 지금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질문지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을 리콜한 개념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리콜보다는 리뉴얼이다. 뭐 그게 그거겠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게 서로 그 이해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 민족이라는 또는 민족주의, 영어로 이제 내셔널리즘. 물론 이제 민족이란 말이 네이션의 직접 번역은 아니지만요. 이 내셔널리즘의 어떤 출현 배경을 보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남북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자생적으로 그 식민 제국주의 국가들에 맞서 싸우는 운동 속에서 어떤 내부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일종의 상상된 공동체, 이매진드 커뮤니티로서의 민족 이게 이제 발현되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저는 이 식민주의에 녹아 있는 그 식민주의에 저항하는 그 행위에 녹아 있는 어떤 특징 이게 이제 계속 강조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는 민족이란 개념을 포기할 수는 있지만 식민주의라는 문제의식은 계속 우리가 되풀이해서 주장해야 된다. 좀 목소리 높여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개념은 이제 니체에서 비롯됐는데요. 니체가 독일어로 폴크, 뭐 차 이름에도 들어있죠. 폴크스바겐. 그 폴크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그 니체가 말하는 폴크라는 개념은 가치 공동체입니다. 어떤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니체에서 유래한 민족 개념은 이렇게 추구하는 또는 지향하는 바가 같은 그런 어떤 동지들의 어떤 수평적인 연합, 연대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니체 폴크라는 개념은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지만 그냥 퉁쳐서 이렇게 민족이라는 개념 속에 이렇게 모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리뉴얼이라고 했지만 마땅한 용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새로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한국에서 민족주의, 뭐 민족 이게 굉장히 선생님 말씀처럼 심하죠. 막 한일전 축구하면 막 나오는 말이 있죠. 뭐 그런 식의 이제 상황. 근데 이 민족이라는 개념도 좀 가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책을 쓰면서 니체, 들레즈 말고도 데이빗 휴음을 많이 참조하고 있는데요. 데이빗 휴음에 따르면 가까운 것끼리 서로 어떤 동감하는 거는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혹시라도 이렇게 막 사이가 안 좋은 관계지만 그래도 일본에 가면 우리는 한국인. 그거는 외국에 가본 누구라도 아마 느꼈을 겁니다. 물론 저 재수 없는 XX들 막 이럴 때도 있긴 하지만요. 근데 우리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뭐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또 같은 아시안, 동아시안 이렇게 해서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지고요. 데이빗 휴먼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달나라에 가면 뭐 미국인이건 한국인이건 간에 다 같은 인간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달라질 거란 겁니다. 이 민족이라는 개념도 앞에 그 영토라는 개념 비슷하게 사실은 가변적인 개념입니다. 제가 이제 민족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피라든지 혈통,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들인데요. 이런 것만 거기서 빼면 원래 어원을
한자 어원 있죠. 이 찾아가다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쌈질할 때 족이란 말을 잘 들여다보면요. 쌈질할 때 깃발 꽂고 우리 편 해서 모인 그 집단이 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뜻풀이라면 그런 건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전쟁을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이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 모여 했을 때 모이는 그 사람들이 한자 어원적으로 민족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 말을 이제 사용한 사람들도 이제 그런 취지로 많이 썼었다라는 걸 일단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민족 또는 민족주의가 갖고 있던 어떤 폭력성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라고 해서 한일전 앞에서 우리 사장님과 나를 착취하는 노동자인 내가 다 같이 한국 팀을 응원하는 이런 골 때리는 상황 분명히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사이에 어떤 차이와 모순, 차별, 격차를 지우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죠. 그거는 제가 그 민족이란 말을 쓰면서 염두에 뒀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철저하게 가치 공동체라는 거를 중심에 놓고 이 개념을 이해한다면 방금 전에 그런 격차들은 좀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오해는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대안이 있다면 어떤 용어가 좋을지 여쭙고 싶어요. 뭐 저는 사실 이렇게 이걸 민족이 굳이 민족이 아니라 뭐 다른 걸 소환한다고 아닌가, 뭐 저는 사실은 선생님께서 새로운 개념을 차라리 만드시는 게 훨씬 더 나은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조금 들었었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 저도 사실은 알고 보면 뭐 세계 시민주의자니 뭐니 이거 해도 한일전 하면 우리나라 응원하고 무조건 우리가 이겨야죠. 독도 이야기하면 절대 거기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소속감이라는 거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그 소속감이 어디서 생겨날까 했을 때 이제 그 소속감을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 말씀하신 가치 같은 것들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가치가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하면 우리 국가, 나는 참 우리 구성원들을 잘 보호해주는 국가 안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좋은 보호망을 갖춘 국가에 살고 있어. 좋은 민주적 제도를 갖춘 국가에 살고 있어.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공유한 마음에서 그렇죠. 나오는 것들이라면 제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민족이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제가 민족이라는 용어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로 설명하는 것은 뭐 그렇게 효율적인가? 그런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뭐 이건 그냥 네네. 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자면요. 이 다음 질문에서는 뭐가 있냐라고 하면 선생님께서 여기서 두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저는 이걸 읽을 때 제가 이론가라서 더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민족이라는 게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게 창조적 발명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의 포인트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도 계십니다. 이게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갑자기 민족이라는 게 발명되면서 우리는 5,000년 역사를 가진 뭐 그런 게 돼서 우리 조상님들은 뭐 며칠 전에 쉬었죠. 며칠 전 쉬게 빌미로. 천절 때문에 쉬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창조적 발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창조적 발명으로서 서양에서 이제 근대 국가를 성립시킨 개념 그 이론인데요. 사회 계약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창조적 발명인데요. 이 사회 계약론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무슨 주권론 했을 때 특히 권력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다, 피플에게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만들어준 이론입니다. 이것도 되게 창조적인 발명이고 없었던 계약을 있는 것처럼 해서 이제 만든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이상했던 게 뭐였냐면 전 선생님께서 민족은 같은 창조적 발명으로서 수용하고 계시지만 계약론은 또 버리고 계시거든요. 네네. 계약론을 버리고 계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 계약론이 선생님이 여기서 틈틈이 강조하시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소위 말해 평범한 사람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결같이 지지하는 이론이 이 계약론인데 왜 이 계약론은 같은 창조적 허구로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이 계약론은 버리고 계신지 또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계약론을 버린 이유는 이게 그다지 창조적이지 않은 허구다라는 게 말하자면 그보다는 사실은 시효를 다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권력이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왕이나 제후나 뭐 교황이나 뭐 등등이 갖고 있는 건데 원래는 그걸 밑에 있는
일반인들, 시민, 개인, 뭐 평민들이 사실은 그 권력의 주체다. 그러니까 주권을 갖고 있는 건 일반 뭐 인민, 백성 뭐 이다라는 그 아이디어죠. 그 아이디어는 한 300년 정도 우리가 이제 그 겪었으니까 그 아이디어 자체는 우리한테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서 인민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좀 과소평가됐다. 인민의 역할이라고 하면 능력, 역량이 좀 저평가됐다라는 게 제가 좀 흥미롭게 이렇게 그 관찰하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그 계약론 하에서 그 예를 들면 자유 개념이 그 왕과 과거 주권자죠. 우리가 더 높으신 분, 그 주권자들로부터 최대한 벗어나는 거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 멀로부터 도망가는 그것이 곧 자유다. 멀어질수록 자유로운 거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의 예를 들어서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마스크 쓰라는 거를 거부해야 된다. 거부하는 게 자유다. 그러니까 마스크 쓰지 않는 게 자유다라는 그 굉장히 서구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는 그 관념이 어디서 나왔는가라고 이제 들어가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벗어남으로서의 어떤 자유관 이게 이제 만들어진 근원은 계약론이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그 계약론을 그냥 파기하고 말면 제가 뭐 할 말은 없는데 그거보다는 구성하는 어떤 이 인민의 역량 여기에 이제 주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책 철학적인 토대를 닦은 사람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데이비드 휴미입니다. 휴은 계약이라는 개념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일치 또는 묵계라는 걸 통해서 묵계라는 말은 컨벤션이란 말을 번역한 건데요. 암암리에 우리가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거니까 이렇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슬슬 눈치 보면서 결국 같이 이렇게 뭔가 하게 되는 이런 걸 도출해내는 과정 이게 사실은 사회가 만들어진 배경이고 이걸 위해서 재밌는 사례를 하나 듭니다. 뭐냐면 보트에 두 사람이 타고 있는데 노젓지 않으면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뭐 이런저런 약속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조율해서 노를 잘 저어서 원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된다. 그 어떤 행동의 일치를 도출해가는 과정 이게 이제 어찌 보자면 그 두 사람이 특정한 조건 속에서 합이 맞는 이제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약속이란 개념, 계약이란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능력을 타고났냐면 휴먼 아까 이제 가까운 것끼리 더 친하게 공감하고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했지만 동시에 사람들은 어떻게든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재돼 있고 연습을 통해서 특정한 조건에서 그 협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강조합니다. 그런 점에서 계약론 뭐 제가 이제 이거를 세부적으로 다 입증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큰 틀에서 계약론이 담고 있었던 어떤 도망치는 그 행위로서의 자유의 어떤 실천과 뭔가를 만들어가는 행위로서의 어떤 자유, 뭐 저는 자유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술가적 아나키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만들어가는 그 역량 이 부분이 지금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민의 역량 아닌가? 우리가 과연 어떤 정부를 우리가 그 힘을 합쳐서 구성해내느냐 하는 이런 종류의 물음이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 일인데요. 사실 제 박사 논문이 사회계약론 전통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정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계약론 전통에서는 그런 구성 능력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제가 논문을 잘못 쓴 것은 아닌가라는 갑자기 그런 죄송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질문이 좀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같은 허구인데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는가. 그리고 네네. 제가 버릴 때 저는 좀 계약론에서 좀 아까웠던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거기서 이제 거기서 나와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성 능력을 가진 주체로서의 그 주체가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
상정할 수 있는 주체가 거기 있잖아요. 피플이라고 하는 주체가. 그래서 그 주체조차도 어떻게 보면 그 계약론을 버림으로써 우리가 버리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약간의 네네. 우려 때문에 이제 네네. 그런 질문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건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뒤풀이 자리에서 예, 뒷부리 자리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참석하실 분은 예, 저기 신청하세요. 예. 그리고 사실 이 질문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선생님께서 뉴노멀 시대의 권력 개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세요. 네네. 이제 어떻게 권력을 뉴노멀 시대의 권력 개념은 이래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뉴노멀 시대의 철학은 진짜 공유라는 발상을 더 돋보이게 해야만 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니체 중심적인 권력 개념을 활용하시면서 권력은 주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 개념은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잘 해석해도 자애로운 권력자의 개념 정도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은 진정한 권력자가 되려면 받는 자에서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방향만 바꾸어 놓은 여전히 일방향적인 느낌의 어떤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권력이 다원적이라고 상정한다면 권력은 주고받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권력 개념이 뉴노멀 시대에 과연 적합한 것일까? 저는 좀 의심이 들거든요. 네네. 예. 이거는 사실 뉴노멀 시대 권력 개념이라기보다는 권력 개념 자체하고 이제 관련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뉴노멀 시대여서가 아니라 언제나 작동하고 있었던 권력 개념인데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 니체 권력 개념 이제 요거하고 관련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니체가 말하는 권력이라는 게 뭐냐? 제가 이제 주는 거다라고 했는데 준다라는 거에 가장 일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애로운 권력자.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잘 나눠주고 하는 이런 상을 우리가 떠올리기 쉽지만 그거는 그 자체로 출발점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기 위해서는 줄 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줄 거를 만약에 전통적인 의미에서 압제와 수탈을 통해서 줄 거를 확보한 거라면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준다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죠. 하지만 거기에 이제 숨어 있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가 풍요롭게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있을 때 그거를 준다라는 게 이제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다는 사실은 이제 니체가 염두에 둔 거는 만든다, 예술가적인 창조라기보다는 조형 행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리석 같은 게 있을 때 대리석에게 권력을 준다라고 니체가 표현한다면 거기 안에 있는 그 잠재력 이것들을 다 발현시켜서 어떤 조각상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권력 활동이고 그게 예술가적인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니체는 자기가 가진 거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체가 드는 사례가 이제 노점에 있는 할머니가 사과를 가급적이면 맛있고 이쁘게 생긴 걸 이 손님이라는 게 이제 물건 사러 온 사람에게 주려는 그런 활동을 예로 들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예로 들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권력이 어떤 전통적인 의미의 폭군이나 왕 이런 존재에게 있는 어떤 소유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종류의 주는 활동은 성립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출발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활동의 폭군의 활동의 바탕에도 주는 활동이 먼저라는 거, 그거를 좀 염두에 둔다면 이 권력 개념이 좀 지금까지 이해됐던 것보다 좀 더 깊게 새롭게 파악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게 니체의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선생님께서 이 권력 개념을 정의하고 계신데 이 권력 의지잖아요. 근데 한나 아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니체를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의지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의지하는 상태에 있다는 건 무언가를 달성할 수 없는 무능력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데거 해석을 받은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프리덤이라고 하는 그 자유의 상태라는 건 무언가를
달성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갈망하는 그 상태는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께서 말하는 이 권력 의지는 이런 해석과는 좀 상반된 뭔가 차이가 있는 해석인 거죠. 완전 예, 다르죠. 예. 그러니까 권력을 추구한다라고 보통 권력 의지를 이해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하이데거가 니체를 오독한 방식인데, 가령 들레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하여튼 뭐든 주려고 하는 활동을 하는 활동의 근본 에너지에 해당하는 게 권력이다. 그래서 주려는 의지지 그게 가지려는, 뺏으려는 의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명확하게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도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 건 이제 진짜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네네. 어떤 이야기냐면요. 선생님께서 뉴노멀의 철학 서문에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음악, 문화, 영화, 웹툰, 정보기술, 방역, 스포츠 등 많은 부분에서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다. 도대체 무엇이 바뀐 것인가? 메르스 사태 때 봤던 속수무책과 무능이 단기간에 사라지고 코로나19를 꽤 잘 다스리게 되기까지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대답으로 과학과 민주주의 결합,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제가 중간에 뭔가 생략된 느낌이 좀 드는데요. 저는 이게 방역 빼고 음악, 문화, 영화, 웹툰, 정보기술, 스포츠 등의 과학과 민주주의 결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좀 선명하게 좀 보이지 않고요.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음악이든 문화든 영화든 웹툰이든 정보기술이든 스포츠든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요구하는 끊임없는 노동, 혁신에 대한 요구에 우리가 가장 빨리 반응한 결과가 아닌가. 선생님도 131쪽에서 빨리빨리가 원래는 되게 비웃음을 당하던 그런 거였는데 이제 다이나믹 코리아의 에너지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데요. 전 이게 신자유주의적 삶이 말하는 방식이 말하는 그런 에너지와 같은 맥락이 있다고 좀 읽히거든요. 그렇게 하죠. 근데 더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이게 제가 선생님 생각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 질문도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제가 과학과 민주주의의 결합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어떤 사실관계, 그다음에 그 사실관계에 기초한 어떤 인프라의 구축, 요 지점하고 관련되는 개념이고요. 민주주의는 뭐 그야말로 의사결정 과정,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그 방역 말고 과학과 민주주의 결합이라고 하기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거꾸로 사실 한국이 이 음악, 그다음에 영화, 웹툰, 뭐 드라마 등등 이것들이 발전한 계기는 한국만 갖고 있는 ICT 인프라, 그다음에 거기에 한글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소통과 표현의 도구, 그리고 이제 한글 속에 묻어 있는 굉장히 전 세계로부터 온 뭐랄까, 제가 라이브러리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도서관이라는 개념보다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자료들, 뭐 이제 지식의 어떤 목록,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인프라가 사실은 과학이라는 말로 지칭될 수 있는 지점이고, 그 덕분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싸움을 되게 잘하고 또 좋아합니다. 즐겨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싸우는데, 바로 그 과정에서 일종의 이제 경쟁 과정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어떤 이윤이라든지 이거의 그 동기,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윤 동기가 있다고 항상 잘한다 이런 보장은 없거든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런 각종 대중문화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있는 영역에서 우리가 여러 그 자유로운 경쟁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질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컨텐츠들이 만들어졌다, 저는 그 과정을 좀 이해하고 있고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굉장히 그 부침을 겪긴 했지만 한국의 민주주의의 운동성, 역동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는 또 싸우는 것도 좋아하지만 왕의 목을 치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허구한 날 갈아쳐. 우리가 그 일을 되게 빈번하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 가까이 오면서는 무혈로 그런 일들을 굉장히 잘 해냈습니다. 이게 아까
에너지 이야기를 선생님도 한 번 더 말씀하셨는데 빨리빨리건 다이나믹 코리아건 이 에너지가 발산적으로 이렇게 분출하면 그건 폭발이에요. 폭탄입니다. 근데 그 에너지가 적절하게 질서를 찾아가면 그거는 창조적인 에너지일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한국인들이 집단적으로 우리가 구축해 놓은 이런 인프라들, 그다음에 한글이라는 매체 이런 것 속에서 이 에너지를 다스릴 줄 아는 그 민주주의적인 역량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이런 결과들을 낸 게 아닌가 저는 해석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삶의 방식이 말하는 에너지랑 비슷한 게 아니냐. 저는 분명히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 이면에는 이른바 갈아 넣는 문화라는 게 있어서 사람을 갈아 넣어요. 지금 이 우리 와우 북 페스티벌 진짜 몇 사람은 갈렸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 적나라하게 현실을 밝혀주셔도 됩니까? 아주 적은 수의 인원이 이런 큰 행사를 해내려다 보면 지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종의 자기 희생에 가까운 그런 갈아 넣는다는 말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게 이제 함께 하는 거죠.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신자유주의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뭐라죠? 넘나드는 어떤 운동이자 요구잖아요. 그랬을 때 이 와중에 비슷한 조건인 거죠. 그 점에서는 어떤 압박 이런 것들 이 와중에 뭔가 이렇게 좀 진도가 나간 그런 나라라든지 어떤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집단이 또 있는가 그것도 생각해 보면 그것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다면 한국이 유독 좀 속도가 빠를까, 진도가 빠를까. 늦은 부분들은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 선생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눈높이를 일단 높여놓고 거기에 맞게끔 모든 부문을 다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뭐 자부할 수 있다면 가치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서로가 좀 안전하고 서로를 좀 더 신뢰할 수 있고 또 뭔가 우리가 추구하는 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추구하는 게 뭔가 자부심도 좀 느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의 목록 있다면 그걸 위해서 부족한 것들을 그걸로 이렇게 다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노력이 이제 전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제 그거는 그렇고 그 신자주의의 흐름에 한 40년 정도 전 세계가 내맡겨졌었는데 유독 잘하는 이유가 뭘까? 그걸 이제 다시 한번 묻는다면 결국 답변을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제 과학과 민주주의의 적절한 결합, 요게 그 안에 숨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특히 이 민주주의가 아까 잠깐 나왔던 자유라는 개념하고 만나게 되면 이게 되게 기묘한 결과를 낳는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제가 뭐 남의 나라고 뭐 투표권도 없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지만 이 망가진 이유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자유 개념이 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수정 헌법 1조에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강조되는데 이 표현의 자유의 범위라는 게 이게 조금 근대적이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최근 한 200~300년 정도 통했던 그런 종류의 자유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선생님이 BTS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BTS랑 이 빌보드 핫백 차트 1위 이렇게 엎치락 뒤척했던 가수 아세요? 카디비.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은 잘 몰랐는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근데 카디비가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의 어떤 대변인이고 샌더스와 누구죠? 바이든이 카디비를 응원한다면 그 민주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검색하지 마세요. 너무 위험합니다. 39금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그런 어떤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오해 이게 어디서 비롯됐을까 그런 생각을 이 과학과 민주주의 얘기하면서 한 번 더 떠올리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뭐 저는 선생님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본적으로는 그 신자유주의적 에너지가 결국은 우리한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뭔가 돋보이는 데 있어서 결국은 그 에너지가 상응하고 있다. 어느 정도는
축을 받쳐주고 있다라고 선생님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결국은. 안 시켜도 했다. 안 시켜줬다. 예. 왜냐하면 그 한강의 예. 기적은 예. 그 에너지가 만들어낸 거 그때는 신자유주의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예. 이제 신자유주의 와중에 다른 나라들보다 더 한 이유는 갈아넣기도 있었지만 이게 뭔가 이렇게 거기 흐르던 뭐가 있다. 뭐 그런 예.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선생님과 이야기는 정말 제가 격렬하게 또 나중에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제가 또 하나 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선생님께서 이제 창조성 이야기하는 네, 부분이 네, 있습니다. 네. 뉴노멀 시대에 필요한 자질로서 창조성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께서 저는 이 창조성을 국가 차원에서 좀 이야기하는 느낌이 약간 들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 국가가 이런 창조성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그런 창조성의 어떤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가 본다면 BTS, 뭐 블랙핑크 요즘 나오는 우리 젊은 아이돌 그룹 같은 전 세계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의 창조성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 내부 차원에서 보면 이건 언제나 소수만 가질 수 있는 능력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데 선생님 말씀대로 국가가 창조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창조적일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소수고 그러면 그 창조성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소수라는 결론이 자꾸 나잖아요. 네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선생님께서는 뉴노멀 시대에 어떤 그 가져야 되는 재능으로서 창조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창조성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다수가 되어 뒤에 남을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닌가. 오히려 이 이야기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가려져 버리는 건 아닌가.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네네. 들거든요. 그 정확하게 오해하셨는데요. 제가 창조성을 국가 수준에서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왜냐하면 저는 한 사회가 어떤 시대적으로 지리적으로 특수하게 조건을 갖췄을 때 그 사회 안에서 창조적인 인물 또는 결과물, 뭐 생각, 표현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인 일들이 막 버글버글 끌어오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자. 이게 제 포인트였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서 이제 창조적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는 사실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답해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모든 지금 뉴노멀 시대뿐만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창조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그런 책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의문은 뭐냐면 모두가 창조적인 세상에서 창조성은 무슨 특별한 능력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모두가 다 창조적이라면 그러면 그 창조성은 무슨 뭘 가지길래 그럼 창조적인 것 안에서 더 창조적이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창조력은 그 균등 분포가 아닌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좀 한 군데 쏠린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생산된 어떤 결과물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가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 이제 그런 방식이고요. 주로 이제 그 단위는 도시를 넘어선 적은 별로 역사적으로는 없던 것 같아요.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 디지털 기술 덕분에 좀 그 범위가 확장됐다. 그런 생각 정도는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 답변해야 될 게 이제 이 창조적인 그런 점에서 이제 모두가 창조적이다란 말은 성립하지 않고 창조적인 지역이 있고 그러니까 창조성이 발현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다른 지역이 있고 이렇게 이제 편차가 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그 과거 자본주의 관점에서 보자면 되게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창조성은 경제적인 어떤 이익의 이제 증대 이걸로 이제 이전되고 따라서 창조적이어야 돈 많이 번다. 뭐 이렇게 이제 연결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제가 말한 창조성 그거는 돈 많이 버는 기술이지 뭐 꼭 창조성이라고 해야 되나 싶어요. 그거보다는 창조적은 이 창조하는 거의 핵심은 가치입니다. 가치.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그 가치를 실현할 수단들. 요게 이제 우리가 발명해야 될 핵심이고요.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창조적인 영역에서 뭐 예술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사상이라든지 주로 발현됐기 때문에 창조성을 그쪽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가치의 창조, 문화의 창조 이렇게 되면 그 내용을 누가 즐기느냐, 누릴 수 있느냐 하면 전 인류죠. 그런 점에서 직접적으로 인류에게 공헌하는 그런 활동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뒤처진 사람들은 뭐냐? 이거는 이게 경제적인 이윤하고 직결되면 뒤처진 사람이 생길 수 있지만 격차라는 게 이게 그런 성격을 갖는 게 아니라면 좀 다른 문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거랑 연동이 안 될 수 없죠. 그럼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공동주의. 그러니까 이 가장 뒤처진 사람마저도 가장 격차와 차별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배려와 보호를 받는 수준, 이걸 우리가 정하는 거, 이게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창조성의 발현이 가능한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일은 제가 부정적인 측면이 여기서는 뭐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창조성은 안전성과 결합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죠.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죠. 보호망, 뭐 또는 안전망, 요거의 창조도 같이 포함된다. 이렇게. 네. 예, 알겠습니다. 안전망의 창조도 포함된다고 하시니까 전 제가 아마 듣고 싶었던 대답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제가 별로 이렇게 경쟁에 자신이 없나 봐요. 그러다 보니 자꾸 안전망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질문이 2개가 더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시간상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아니 뭐 거의 가능할 것 예, 같아요. 제가 짧게 답변. 예. 근데 제가 이제 하나의 질문을 또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제가 선생님 뭐 이게 제가 1분 정도로 질문을 네네네.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새로운 뉴 리버럴 아츠라는 개념을 제시하셨어요. 이제 교육이 뉴 리버럴 아츠로 바뀌게 된다. 네네. 이건 제가 따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이게 어떤 것이다라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좀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사실 선생님이 이제 질문하실 때 이게 교육 방식으로 뉴 리버럴 아츠를 이제 이해하셨는데 사실 리버럴 아츠라고 하면 뭐랄까요, 이제 전인적 교육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인문학, 사회과학, 수학, 자연과학, 예술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가르치는 시스템이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시행됐던 교육 방식이기도 해요. 말하자면 대학교에 과가 없고요. 그냥 모두가 같은 커리큘럼을 4년 동안 이수하고 졸업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사회에 배출되는 겁니다. 이 방식이고, 이게 이제 세인트 존스라든지 컬럼비아 같은 학교들이 이런 과정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우리의 새로운 시대의 교육 내용으로 삼아야겠다라는 것도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한국에서 이걸 하자라는, 교육을 하자, 뉴 리버럴 아츠 교육을 하자라는 데에는 뭐가 큰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로 비용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세인트 존스나 컬럼비아 같은 학교들은 학비가 한 5천 불 정도 돼요. 그러니까 6천만 원 1년에. 근데 우리 5만 불 정도 5만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 6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한국은 의대 빼고 가장 학비가 높은 학교도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을 할 수 있으려면 굉장히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더 중요한 건 그 교육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학문 체계, 이제 학자들의 학문 활동 방식에 관해서 그동안 문사철, 인문학 뭐 이렇게 되게 아니면 이과, 문과 이렇게 나누던 그 시스템을 바꿔서 학자가, 그러니까 일반인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학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계를 넘나들면서 모두를 포용하는 방식으로 학문 활동을 하는 게 이제는 필연이다. 아까 과학과 민주주의 말씀드렸는데 과학 모르고 무슨 인문학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맞지 않다. 뭐 그런 정도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학문 체계로서의 뉴 리버럴 아츠 부분은 저도 이제 절대적으로 동의하는 네네. 부분입니다. 사실 처음에 저도 이제 정치학을 시작했을 때 정치학을 하다 보니까 경제학이 필요해졌고 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법학이 필요해졌고 그걸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과학이 필요해지고 네. 계속 그렇게 이렇게 영역이 확장되는 건 저도 이제 네네네. 느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의 통합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네. 부분은 저도 절실하게 선생님께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선생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질문을 다 요약한 걸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글을 읽으면서 제가 좀 제일 인상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의아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선진국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최소 5번은 있을걸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건 국뽕도 아니고 국수적이고 과장된 민족 우월주의도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선진국이 진입하는 성장통을 앓고 있다라고 네. 그렇게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이 글을 계속 읽어가면서 선생님, 제가 좀 의아했던 부분은 뭐냐면 선생님이 선진국이라는 말에 왜 이렇게 집착하실까라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이게 그토록 반복되어야 하는 말일까? 그리고 우리 철학이 왜 우리 국가가
선진국이라는 내용으로 사람들한테 자부심을 주는데 헌신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선생님께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답변 드리기 전에 사실 이런 종류의 그 토론을 이제 둘이서 나눌 수 있는 거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외국에는 이런 토론을 같이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왜일까요? 이거 한글로 써였잖아요. 네, 이거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거 되게 아까 이제 그 시작하기 직전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선진국이다라는 걸 제가 강조한 이유는 선진국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 중에 최소 절반은 되는 것 같아요. 절반 정도. 선진국의 기준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뭔가를 어디선가 배워오면 그 배워오는 그 나라는 선진국이고 우리는 뭐 개발도상국, 뭐 후진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 지표들을 보면 지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경제 지표라든지 군사 지표 이런 거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지표를 보면 웬만큼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하고 일단 같은 집합 안에 들어있어요. 집단이 같아요. 그럼 이제 차이가 뭘까? 근데 제가 그 차이 때문에 좀 아리까리했었는데 코로나19가 나오고 그러니까 발발하고 나서 각국의 그 국민을 보호하는 뭐 지키려는 대처 방식 이걸 이제 보니까 허점이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이 허점에 저는 되게 놀라게 됐는데 그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불렀던 같은 집단 안에 집합 안에 있는 그 다른 나라들이 되게 못하더라. 지금 한국하고 프랑스 일일 뭐 확진자 숫자가 공이 2개 더 많아요. 프랑스가 더 많습니다. 그거보다도. 이게 뭘까? 저는 평생 가까이 프랑스 철학을 하고 독일 철학을 하고 했는데 이 나라들이 보여주는 그 난맥상이 이거 뭔가 아니다. 선진국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되게 크게 했습니다. 그럼 차이가 뭘까? 그리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면 이유는 뭘까? 어떤 지점일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됐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거는 아까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치의 선진국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 근데 가치도 배고픔 잘 추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같이 함께 가면서 가치를 추구하는 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그 생각은 들고요. 가장 우리가 선진국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끔 그리고 더 나아가는 발전을 가로막는 발목을 잡는 요인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자부심의 결여 또는 자기 비하인 것 같아요. 그건 저는 식민유산이라고 생각했고요. 따라서 일단은 우리가 좀 프라이드를 갖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올려 세우는 그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그게 제가 K 철학 무슨 얘기를 하는 이유는 딴 건 전혀 없고요. 철학은 무조건 보편적입니다. 다만 한국말로 해요 일단. 그리고 주된 얘기거리가 한국적인 문제들입니다. 그거는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였어요. 전 세계 고전 철학자들은 다 자기 언어로 자기 나라의 문제, 자기 주변의 문제들을 다뤘습니다. 그게 사실은 출발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무슨 약간 국뽕스럽지만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고 있는 행위의 어떤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정말 너무 열심히 대답해 주셨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남겨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제 저희들이 좀 문을 닫아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와우 북 페스티벌 폐막작으로 철학자 김재인 선생님의 뉴노멀의 철학을 놓고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철학의 쓸모는 대답이 아니라 질문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를 알아야만 알 수 있는 정답이 아니라 불확실성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재인 선생님의 뉴노멀의 철학은 이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불확실성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시작이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게으른 자들은 대답을 기다리고 성실한 자들은 오늘에 맞서고 현명한 자는 오늘에서 내일의 길을 찾는 자다.
않을까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김재인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 이제 그런 시간이었으면 내일의 길을 찾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와우 북 페스티벌 폐막대담 뉴노멀의 철학을 닫아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와우 북 페스티벌도 이 대담을 끝으로 닫아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4월간 수고해 주신 이 스태프분들,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4월간 틈틈이 와우 북 페스티벌을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와 주신 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와우 북 페스티벌은 내년에 여러분을 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